저는 이 책 중에서 그 보수와 진보가 그럼 어떻게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설명하는 대목 중에 예. 그 두 교황에 관련된 부분이 예, 있잖아요. 예. 왜냐면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흉내는 잘 냅니다. 뭐 예. 하면 콘클라베 방식으로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이질적인 인물들이 같이 화합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콘클라베를 사칭하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보수적인 교황이 진보적인 교황을 추천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런 화합 과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교황이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분이 몇 세였죠?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 앞에 교황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분이 왜 프라다를 좋아하고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장하시고 네. 뭐 이런 걸로 좀 비판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뭔가 내 다음을 맡아달라는 식의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되게 궁금한 부분이죠. 우리로서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절대자에 대한 이분들은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느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교황이라는 인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게 보일 것이며 얼마나 뚜렷한 한계가 보일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서로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이 또 성직자로서 여러 신자들과 접촉하면서 쌓아올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카톨릭이라는 종파를 어떻게 더 발전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 네.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솔하고 수준 높은 대화가 오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서로를 디스하는 것도 되게 고급지게 하고 그러니까 네. 유머도 되게 네. 고급지게 구사하고 이러잖아요. 야, 이런 모습이 우리 정치 현장에서 펼쳐지면 아무리 반정치나 정치 혐오를 조장해가지고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더라도 그런 자들이 발붙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두 교황님들이 논의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됐던 그 신뢰, 상호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으려면 상대도 나와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건데, 실제 지금 제가 정치 현장에서 봐도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둘 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이 주장을 나눠져서, 하는데 있는 거라고? 라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내란 사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네.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니네들이 언제 나라 걱정을 했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점들이 청년 시절에 저를 돌아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 저거 나쁜 놈들이고 맞아요. 네. 세상을 위해서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상당 기간 굉장히 유지하고, 결국 사람들이 마음은 다 같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겉으로 저렇게 가장할 거야, 아니면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할 거야, 이렇게 치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진, 도저히 나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분명히 상당수 존재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나하고 상당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본 게 제가 방문진 이사를 할 때였어요. 방문 이사하실 때. 방문진 이사를 할 때 그때 6대3 구조에서 저는 3에 속해가지고 그 6을 바라볼 때 참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대를 만났거든요. 그렇죠. 이건 네. 아무 논리도 없고 무슨 그 지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만날 때마다 억지를 쓰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6명 중에서도 눈치를 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따로 내가 확실한 예의를 보이면서 이렇게 대화를 청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김재철을 해임하고 김장겸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하시더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라는 건 여러 층위가 있는 거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음. 결국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나름의 좀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오니까 정치인들은 그래도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표밭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자신의 텃밭으로부터 조금만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저 멀쩡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패악질을 부리던 사람들이 딱 꺼지면 멀쩡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손을 꼽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하고는 절대 카메라 있는 데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 없는 데서만 얘기해야. 그리고 기자들 있는데 절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당신하고 내 얘기가 절대 외부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조건하에서.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줘야 네.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고발 사주권이 터졌을 때 저 땅에 중진 의원이 저를 오다가 만나가지고 아니 저 그 손준성이가 저 내부에서 뭘 하고 이런 게 자료가 안 남았을까요? 그래서 다 남지고 그때 어떻게 안 남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그 김웅 의원이 저기 다 전달하고 했다는데 물어보지 그래요. 그랬더니 난 그런 사람들하고 말 섞기 싫어요. 이러면서 아, 예. 가는 거야. 그러면서 최 의원님 힘내세요. 그거 다 밝혀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실제로. 실제로 국힘의 중진 의원들이. 그리고 그 정치검사 출신으로 누가 봐도 유명한 사람이고 네. 제가 그냥 그 볼 때마다 나는 너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어라는 경멸의 눈빛을 내가 보이던 상대들도 있었는데 네. 그런 자들도 어떤 상황이 되면 굉장히 눈빛을 선하게 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 혹은 유권자들의 신념이 확실해져 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보수의 가치는 이런 게 아니었어. 누가 너한테 가가지고 국회에서 그렇게 어거지 쓰면서 쇼하고 그렇게 하라고 표를 준다고 누가 그랬어.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바뀌고 그 다시 그런 사람들이 뽑히지 않는다. 그런 나름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좀 그렇죠. 널리 네. 읽히게 되면 대구 서문시장이 보수의 심장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전제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신뢰의 기반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비추어 보면 내란 종식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포문을 여신 게 그 최강욱 의원께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네.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이 네.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의원직을 잃게 된 거에 시작이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고발로부터 비롯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있고 나서 이제 고발 사주가 터졌고, 맞습니다. 예,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를 기소해 놓은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 과거에 업무방해로 먼저 기소해놨던 사건하고 그대로 맞물리는 사건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쳤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먼저 이거를 발견하고 알게 된 사람이 얘기하고 소리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견한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나 목적에 대한 신뢰나 공유가 처음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그렇죠. 예. 왜 그리고 저거만 가지고 저렇게 크게 떠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고발하게 된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이 윤석열과 윤석열 일가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집약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인사검증을 하면서 봤던 윤석열이라는 자의 수준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처가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네. 공직 후보자로서 처가가 어디까지 깨끗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그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처갓집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또 절대 빠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물며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는 된 사람한테는 나중에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싹이 되는 사건으로 그거를 구교영 기자가 이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건 저로서는 되게 반갑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해해 줬다는 게 저는 사실은 그때 굉장히 나름대로 절실한 마음이 있었거든. 이걸 실체를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검찰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총장으로서 무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면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이 실체를 좀 알고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더라도 좌절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그러니까요. 예. 가서 결국 대통령이 되고 말았는데 결국은 이 사람한테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검찰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 너무나 확실하게 공개가 돼서 전달이 된 거고 나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변호사 하면서 과거에도 뭐 제가 시끄러운 사건에 많이 연루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맞아요. 언론에 예. 취재 대상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까지는 제가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맞아요. 대상에 예. 제기했다라는 거 되게 나름의 그냥 소소한 자부심이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저한테 이제 그걸 넘어서는 자부심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네.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그렇죠. 결론조차도 굉장히 선택적인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정적을 향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괴멸에 가까울 정도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이끌어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실은 저도 오랜 고민이고 의원님도 보면 문재인 정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권력과 검찰은 책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때 당시 생각했던 해법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네. 지금 해법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시민적 인식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게 되게 달라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권력과 검찰을 낼 때만 하더라도 검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고쳐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 이거를 좀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일종의 저를 호소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다 아셨죠? 자 이제 다 아셨죠? 이제 바꿔야겠죠?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그간의 희생이 좀 너무 크기도 했지만 일단은 윤석열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면 이게 너무 겁이 없었어요. 길어야 5년짜리밖에 안 되는 게 지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죠. 실제로 왕처럼 행동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본인의 위에 있는 1인자 김건희의 위력을 윤석열도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지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제하겠지. 조금 제어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 하에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달렸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이 되니까 저는 한편으로 좀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그냥 백수가 된 것도 하나씩 따져보면은 기가 막힌 상황들이 좀 많이 있거든.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험악하게 당하다 보니까 주목이 안 돼. 조명을 못 받아. 저는 뭐 양념으로도 취급이 안 돼. 뭐 이재명 얘기 한 10마디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래 최강욱이도 좀 당한 게 있지 뭐 이런 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있지 조국 있지 워낙 악질적으로 악랄하게 당해버리니까 취급도 안 돼요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17년에 문재인 정부가 가졌던 뜻도 똑같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완의 개혁으로 남았는데 네. 당시에 저 똑같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해법들을 생각해 보면은 공수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해보자 해서 어쨌든 간에 정부에 계셨지만 어느 정도 일부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왔을 때는 무용하다는 거를 맞아요.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이 개혁적인 지향을 가지고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래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상대의 수준을 너무 높게 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하신 말씀이나 문재인 대통령 실제로 제가 이제 대화나 토론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보면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선의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선의가 맞아. 있는 분이라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상대가 이 정도는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이거를 좁히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네. 그거를 이만큼만 높여놓으면 다음 사람이 또 조금씩 높여나가면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셨어요, 두 분은. 근데 저는 참여정부 때의 주장이 니들은 자꾸 이 수준에 있으면서 여기쯤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다. 실제로는 네. 당신들이 볼 수 없는 바닥에 지금 이 사람들은 있다. 거기서 제가 항상 김경수 지사하고도 이게 언쟁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참여정부나 이런 데 주도했던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아니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이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거든. 야, 상대의 설득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득의 기법도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 베이스가 있는 사람한테는
논리적인 설득 또 근거의 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도 있다고 나아갈 수 있지만 네. 아예 그냥 힘을 숭상하고 폭력이 제일이라고 문신 새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야, 내 문신보다 네 문신보다 내 문신이 더 커. 네 정과보다 내 정과가 더 많아. 네 주먹보다 내 주먹이 더 세. 네 칼보다 내 게 더 커. 그걸 보여줘야지 꿇는 거지. 거기 칼 들고 문신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런 소리 해봐야 칼만 맞는다. 결국 우리가 그 과정을 좀 겪게 된 거죠.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이게 상대를 신뢰해가지고 개혁한다는 게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구나. 네. 그리고 그간에 소위 이 세상에 근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 수구 족벌 언론의 선전이 먹힌 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 지금도 비슷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법부를 흔들려고 맞아요. 한다. 네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동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먹히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시민들이 하시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과 조이대의 아주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보더라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칸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법조를 잘 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결국은 수사라는 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서 검찰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맞아요. 그 사건을 누구한테 배당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고 맞아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나오는 얘기는 제 친구들이 이제 평검사를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그 친구들이 꽤 연식이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더니 한 얘기가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처럼 이제 주요한 수사를 오래 못 해본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주장도 하던데 또 이제 연장선상에 말씀드리는 거는 특검을 하더라도 종래 관행에 따르면 대규모로 검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한 것이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그 검사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빛을 못 보다가 특검을 하면 빛을 보는 이상한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 안에서 정밀한 해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정교한 게 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인식의 격차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점에서 드러나냐면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했었죠. 네. 그때 제가 남재준의 진급 비리를 수사한다고 남재준을 잡아넣겠다고 하다가 잘렸는데 남재준 씨가 퇴임을 하고 나서 그 조정식 기자가 신동아 압니다. 인터뷰를 예, 아주 통해서 유명하시죠. 예. 네, 남재준 총장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관들이 수사를 하는 걸 통해서 당신이 좀 힘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군 사법제도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수사하는 사람의 직책을 뺏어버리고 그 법원을 무슨 지휘관이 지휘한다 그러고 이게 말이 좀 그건 국민들이 좀 납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재준이 뭐라 그랬냐면 군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군은 그런 식의 민간의 헌법과 법률의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경악을 해가지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쩌자는 거냐. 네. 그랬더니 군에다가 자꾸 외부의 잣대를 가지고 무슨 법률 이런 걸로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지휘관들을 잘 교육하면 된다. 그럼 지휘관이 다 알아서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네요. 예. 그거를 세상에 자기 퇴임 기념 인터뷰로 떳떳이 할 정도면 네. 수준이 거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개혁 대상에 있는 조직들 하는 말 똑같아요. 다 보면은 검사들은 아니 사실 정치 검사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부가 저기만 하면 우리가 솔직히 경찰보다는 훨씬 유혹에 덜 양질 휩쓸리고 아니냐? 이렇게 예. 하지 않겠냐. 근데 게시판이 그 모양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그거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어떤 그 병이 그 뿌리의 중심에 닿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드러난 거고 경찰은 오히려 훨씬 시끄러워요. 게시판을 보면 실제로 무슨 총경들이 집단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잘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정권 초반에 그랬죠. 네, 검사는 예. 언제 그랬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이 그동안에 쭉 배태시켜온 문화나 전통 같은 게 있는 거거든 어디나. 근데 이게 고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네. 그런 점.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재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재부가 너무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다. 이거 해체시켜서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네, 나오잖아요. 예. 기재부에 나름 생각 있는 관료들로 저도 인정하는 제 선후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걸 모아놓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거 허튼 놈이 일이 안 될 거다. 수사 기소 분리하면
거학을 척결하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야. 베이스가 되는 논리는. 그죠? 아, 기본 기존의 논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네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우리가 잘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논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제 이번 내란 사태 진행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내란 다음 날 그 다음 날부터 왜 국회 청문회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이 상당히 선한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좀 들떨어진 듯한 말투로 맞아. 예.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유튜브 라이브로 그걸 중계를 지켜보면서 저 새끼 저거 거짓말하는 거다. 제가 새끼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장 조희대가 정말 나쁜 놈이다. 어떻게 한마디를 안 하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아무리 지금 계엄 직후라고 화가 난다고 그래도 그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네. 두고 봐라. 저것도 어떻게 하나. 아니나 달러 근데. 아니나 네.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 그래서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이랑 살아봤잖아. 저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네. 보이는데 그거를 계속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면 아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거악은 너무나 크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선의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의 역사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어떤 제도가 한 단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때는 네. 그런 게 무너졌을 때 퀀텀 점프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의 민낯을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라고 자임해왔던 자들이 너무나 많이 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현혹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자들도 이제 그간의 그 카르텔을 유지해왔던 나름의 수법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다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할지 알겠죠. 세상 그렇게 네. 선한 표정과 그렇게 성실한 자세로 얼마나 조아리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쉽게 넘어가요. 맞아요. 아, 이런 네. 유력자들이 칼된 와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네. 또 조아리는구나. 그럼 얘가 내 힘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잠깐이죠. 네. 그렇죠. 정말 잠깐이죠.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쟤들이 맞습니다. 예. 저런 사람들도 있었어?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사실 한동훈이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그런 평가를 받았지. 윤석열이 밑에 있으면서 당시에 특검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최순실 특검, 박근혜 특검이 박수를 받을 때 그런 모습이 꽤 있었잖아요. 맞아요. 쟤들은 재벌 네. 앞에서도 막 떳떳하다. 당당하게 붙었대. 네. 막 이런 걸로 박수를 보내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속지 않을 만한 경험들을 이제 충분히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쌓아왔을 거라고 믿습니다.